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캄보디아에 이어 베네수엘라도 중국산 장난감의 최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카라카스의 새벽이 밝기 전에 150대가 넘는 미국 항공기가 절대 결의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영공에 접근했고 베네수엘라의 중국산 스텔스 항공기 탐지기들이 이를 감지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레이더 스크린은 전자전으로 인해 마비되었고 대레이더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는 미국 항공기를 한 대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었고 중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앞에서 무방비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말이죠. 수치로만 보면 중국은 마치 타노스처럼 보입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나라들을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죠. 600기의 핵탄두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세 번째로 큰 공군, 그리고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는 많은 나라들이 이 화려함에 끌린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입자 중국 무기에 팬이던 나라들도 조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무기 수출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과 비교해 23%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무기 수출을 줄이고 있는 동안 미국과 프랑스는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기를 레고처럼 포장해서 파는 기술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레고가 훨씬 더 믿을만하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은 대당 약 2억 달러,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약 10억 달러입니다. 중국산 무기는 대부분 서방산의 절반 가격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나라라면 선택이 분명하죠. 최선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 무기를 10배 더 매력적으로 만들 비책도 썼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해 중국은 방글라데시 최대 무기 공급국이 됐습니다. 그 핵심은 유연한 금융 지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 국영은행이 장기 대출과 저금리 신용을 제공해 가난한 나라들도 큰 선풀 없이 무기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금융 지원으로 잠수함과 전투함을 도입했으며 이는 판도를 바꾼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유연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않지만 중국은 저렴한 무기와 금융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은 무기를 사기 전에 망설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한 것은 대부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관의 마지막 못을 박는 결정적 사건들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실패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방글라데시는 중국산 프리기탐을 방치했고 미얀마는 중국산 항공기 16대 중 11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 목록만으로도 별도 영상이 필요할 정도지만 중국산 무기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오작동하거나 열등한 재료로 고장났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소수의 방위 전문가와 군사 애호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모두가 부정적인 이유로 중국산 무기에 주목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같은 해 3번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인도의 드론과 미사일이 파키스탄 테러 기지로 향할 때 이 무기들은 요격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도르 작전에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방공포대들은 각자 따로 작동했고 통신망은 전자전 압박에 무너졌으며 인도군의 공격은 대규모 방어 사격에 직면하지 않고도 개별 구성 요소들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전투기가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쐈지만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아 인도에서 온전한 채 발견됐습니다. 몇 달 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중국산 장비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해 미사일 부대가 무방비가 됐습니다. 이어 캄보디아와 태국이 충돌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태국의 F-16과 그리펜 전투기를 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의 허점과 통합 문제로 실제 전투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오작동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이 무기들을 태무급 무기나 위니터 푸 장난감, 레고 경쟁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근본적 이유와 오작동의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무력하게 죽은 과학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5일 류융펑은 법적 한도를 훨씬 넘는 과로 끝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중에 277일 동안 류융펑이 저녁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융펑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소재 분야의 돌파구를 향한 열망은 만성적인 과로 문화를 만들었고 이는 최고의 과학자들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류융펑도 이 문화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미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조기 사망과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해에만 76건의 살해가 기록되었습니다. 방위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의 방위산업 역시 정치 지도부가 설정한 야심찬 생산 및 배치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극심한 내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철저한 테스트보다 속도를 우선한다는 게 보안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은 극도로 긴 근무 시간과 높은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요 과학 분야에서 번아웃과 조기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무기들 중 상당수는 품질이 괜찮고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었지만 속도라는 이 빌어먹을 것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2026년 베네수엘라는 중국산 레이더의 절반 가까이가 고장난 채로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파키스탄은 일부 함정 부품을 떼어 다른 함정 수리에 썼고 방글라데시는 전체 플랫폼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이 서방 공급업체에 필적하는 글로벌 정비 및 부품 공급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은 연구실뿐 아니라 현장 물류 실패로도 이어집니다. 느린 부품 공급과 부족한 애프터 서비스로 중국산 무기는 방치되고 구매자들은 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속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품질이나 실행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1990년대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만큼 일을 잘하는 이도 없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중국의 속도 집착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1995년에서 1996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이완 해협 위기 동안 중국은 타이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섬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하며 타이완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타이완 해협에 직접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막을 수도 그 존재에 의미 있게 도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베이징 지도부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지역에서 무력하며 경제 성장이 전략적 안보로 연결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타이완은 중국 군사 계획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타이완 관련 충돌이 속도와 압도적 힘으로 결정될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이 초기에 개입한다면 중국은 패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계획자들로 하여금 품질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규모, 수량, 신속한 배치를 우선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 개입을 지연하거나 억제할 만큼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속도가 중요해졌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만 했지 정직한 작업이 시작되었다고는 안 했다는 점 기억하세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은 자존심을 접고 덩샤오핑에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라는 전략을 따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전략은 중국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말고 대립을 피하며 행동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군사 지출은 공개적으로는 억제되었지만 배움은 조용히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한 속도는 전통적인 방식, 즉 막대한 연구 개발과 많은 돈과 자원이 드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무기를 계속 수입하며 자체 개발을 기다리는 것이었지만 중국은 더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 잠수함, 방공 시스템 등 대량의 러시아 장비를 수입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 장비도 수입됐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국 시스템을 역설계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국 방위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었지만 모두가 거의 기적적으로 성공에 놀랐습니다. 중국은 이 시기가 지배가 아닌 흡수의 시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자 현대전을 연구했고 군사비 지출도 그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국방 예산은 연평균 15.9%의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12.5%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보다 꾸준히 더 빠른 속도였습니다. 2008년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587억 6천만 달러의 국방비 지출을 보고했지만 국제평가에 따르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때가 중국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하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방식으론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압력이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미국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동맹을 강화하며 서태평양으로 해군의 존재를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렸습니다. 베이징은 이런 조치들이 중국 부상 저지를 위한 봉쇄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전략가들은 미국 군대를 중국 해안에서 멀리 밀어내기 위해 접근 거부 및 지역 거부 AIAD 능력을 갖춘 미사일, 잠수함, 방공 시스템, 그리고 타격 항공기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이 이 방식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동안 중국은 두 자릿수 비율로 군사 지출을 계속 늘렸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불안정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무기 생산은 국내 산업과 고용을 지원하고 중국의 힘을 키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긴축할 때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권력을 잡을 광의는 세계 방위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단계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시작됐습니다. 시진핑은 군 현대화를 국가 전략의 핵심에 두었고 인민해방군이 현대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방위산업은 빠른 성과를 내도록 압박받았고 속도와 규모에 대한 편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역적 긴장감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해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공섬 건설은 지속적인 해군 및 공군의 주둔을 필요로 했고 이는 대규모 함대와 광범위한 군사적 배치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켰습니다. 중국의 해외 무역과 에너지 경로 의존도가 커지면서 계획자들은 연안 방어를 넘어 더 넓은 힘 투사를 고민하게 됐고 2020년에는 그 결과가 뚜렷해졌습니다. 중국은 함정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해군을 건설했고 최대 규모의 전차 부대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사일 전력 중 하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주로 수출이나 과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의 열세를 만회하고 과거의 굴욕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만이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와 같은 사건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정학적 압력, 지역 분쟁, 그리고 글로벌 무역로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중국을 빠른 군사화로 이끌었습니다. 수적 우위는 일종의 보험이자 결의를 보여주고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개별 무기 체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전략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랐습니다. 속도와 대량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통제된 환경 밖에서 실제로 시험되었을 때 수적 우위에 가려졌던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재료과학과 금속공학에 있습니다. 현대 군사 플랫폼은 첨단 티타늄 합금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가벼워야 합니다. 이러한 재료를 생산하려면 불순물에 대한 원자 수준의 제어, 거대한 주계 전체에 걸친 균일한 결정립 구조, 그리고 좁은 온도 범위 내에서의 열처리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서구 항공우주 산업은 이 공정을 완전히 익히는 데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격차는 현장에서 분명했습니다. 미얀마 JF-17 전투기는 운용 2년 만에 날개 하드포인트 근처에 구조적 균열이 생겼는데 사용된 합금이 반복 비행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결과입니다. 파키스탄의 F-22 피프리기탐들은 여러 척에서 동일한 크랭크 케이스 열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개별적인 결함이 아니라 체계적인 소재 실패를 의미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이후 해군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열악한 금속 공학을 지적하며 척당 1억 달러가 넘는 선박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정비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조 결함이었습니다. 금속공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바로 중국의 복합 소재 분야의 약점입니다. 보잉 787과 같은 현대 항공기는 이제 구조의 50% 이상을 복합 소재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정밀한 탄소 섬유, 직경 제어, 안정적인 수지화학, 그리고 완벽한 경화 과정을 요구합니다. 아주 작은 편차도 방리, 수분 흡수, 그리고 열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완성된 공정을 위해 수십억 달러와 오랜 기간을 투자했습니다. 중국도 복합재를 생산하지만 품질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현장 배치는 복합재 열화의 전형적인 징후를 보여주며 생산 공정이 완전하지 않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아마도 가장 지속적인 약점은 엔진 제조일 것입니다. 제트 엔진은 섭씨 1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작동하며 당열정 터빈 블레이드와 미세한 열 차단 코팅에 의존합니다. 이 기술은 막대한 투자와 수십 년에 걸친 조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아직 대규모로 신뢰성 있는 당열정 블레이드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중국산 엔진은 추력, 효율, 수명에서 성능이 낮습니다. 또 다른 주요 취약점은 첨단 반도체에 있습니다. 현대 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지휘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의 프로세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14나노미터에 머물며 엄격한 수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방공망 붕괴 당시 중국제 레이더는 전자전 압박에 프로세서 적응이 느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부품 과열로 정상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제 JY-27A 레이더 FK, 쌈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중앙집중식 지휘 노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배치했습니다. 미군이 전자공격으로 개별 구성 요소를 타격하자 전체 네트워크가 붕괴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레이더는 표적을 추적하지 못했고 미사일 포대는 지휘 연결을 상실했으며 효과적인 예비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홍보된 스텔스 탐지 레이더 능력은 경쟁적인 전자기 환경에서 작전하는 최신 미군 항공기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개별 시스템이 작동하더라도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소프트웨어 통합과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파키스탄 샌도르 작전에서 헤드쿼터스, 구 포대들 이 표적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지휘 노드 하나가 손실되자 전체 방공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부패는 모든 약점을 더욱 악화시켰고 점검은 무시되었으며 자재는 대체되고 시험 보고서는 조작되었습니다. 생산 목표 압박으로 품질 관리가 무너졌고 중국 내 조사에서 연료 대신 물이 든 탄도미사일과 열리지 않는 사일로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폭로로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신뢰가 무너졌고 중국 인민해방군 PLA 지도부도 부패와 결함으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전장 자율성보다 정치적 통제를 중시합니다. 전술 지휘관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종종 승인을 받기 위해 5분에서 30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현대 전투는 몇 초 만에 전개됩니다. 비슷한 경직성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무력화와 베네수엘라의 대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수년간의 실패, 수출 감소, 그리고 신뢰 하락 이후 중국은 이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2026 연초까지 베이징은 이제 문제가 가격이나 경쟁이 아니라 신뢰 위기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역할 축소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6.3%에서 5.2%로 하락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세계 4위로 전체 무기 수출의 5.8%에 그쳤습니다. 막대한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서방의 지배에 도전하는데 결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자들과의 대조는 뚜렷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미국의 무기 수출은 1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은 약 5.3% 감소했습니다. 더 긴 기간을 보면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분석가들은 서방 공급 업체들이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성장하는 동안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란드와 지역안보연구소와 연계된 국방 분석가들은 품질 저하, 일관성 없는 성능, 유지 보수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관찰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 이미 경고 신호가 뚜렷했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전 5년 기간과 비교해 7.8% 감소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도 5.6%에서 5.2%로 하락했습니다. 수출 감소는 신뢰성 문제와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무기 수출이 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무기 수출의 약 85%가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가며 2019, 2023년 전체 수출의 61%가 파키스탄에 집중됐습니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외부의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습니다. 핵심 구매자라는 소수의 집단 외에는 신뢰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CIP리와 지역 분석가들은 여러 국가가 전투 실험 부족을 공개적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합니다. 인증 기준이 낮고 애프터 서비스 지원도 나토급 시스템에 비해 약합니다. 여러 정부가 조용히 향후 중국산 구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제 저렴한 대안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리셩푸와 웨이펑어 2명의 중국 국방부 장관이 해임된 사건은 중국산 무기를 고위 험군으로 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겨진 비용, 잦은 고장, 열악한 통합,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부품 공급이 이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때 저렴한 가격을 위해 타협했던 국가들이 다시 서방이나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 업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이프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 무기 판매가 4.2% 증가해 6,320억 달러에 달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 방위산업 매출은 단 0.7%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입니다. 세계 100대 방위산업 기업 중 중국 기업은 단 9곳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1,030억 달러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은 41곳으로 3,17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중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총 매출은 10% 감소한 883억 달러로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된 모든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노린코는 부패 수사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매출이 31%나 감소해 203억 1천만 달러에서 139억 7천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로렌코는 국영 방산 기업입니다. 중국 최대 군용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주요 지상무기 생산업체인 아렌코, 그리고 미사일 및 항공우주 기업인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모두에서 방산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일본의 방산 기업들은 매출이 40% 증가했고 한국은 31%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내에서 구매자들이 대체 공급업체로 이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전 세계에서 무기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는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손실에 의해 주도된 결과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주요 내용은 수출 물량이 23% 감소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1%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장 실패로 중국 이미지는 무기 공급자에서 위험한 선택지로 변했습니다. 요르단, 알제리, 이라크, 이집트, 이란, 스리랑카 등은 중국산 무기 주문을 늦추거나 중단하거나 취소한 국가들의 예시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경험에서 배운 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미얀마는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JF-17 썬더 전투기 16대를 구매했고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이 항공기의 첫 번째 수출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수출 실패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까지 16대 중 11대의 항공기가 기체 구조에 균열이 생겨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레이더는 반복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무장 임무 관리 컴퓨터는 가시거리 밖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엔진의 반복적 고장으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미얀마 군 지도자가 강하게 불만을 표명하며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최신 모델을 제안했지만 미얀마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2020년까지 방글라데시는 중국산 프리기탐 여러 척을 강가에 방치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선체 금속의 품질, 저하, 레이더 고장, 신뢰할 수 없는 사격 통제 시스템, 보신 오작동, 그리고 부품 부족 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수리에도 이 함정들은 해상에서 기준에 맞게 작전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동맹국 파키스탄도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의 주피르카르크 프리기탐들은 중국에서 건조되었으며 여러 함정에서 동일한 엔진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장이 여러 함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비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F-22 줄피카르는 잦은 엔진 고장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고장은 임무 도중에 자주 발생하여 예기치 않은 정박, 작전 중단, 그리고 합동훈련 및 해상 연습에서 전략적 주도권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국내 군대 역시 내부 충격을 겪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심각한 실패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내부에서는 조사관들이 연료 대신 물이 채워진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고장난 사일로 덮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비와 감독 실패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중국의 핵억지력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부패와 허위 점검 보고서가 가장 민감한 전략 부대에까지 침투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로켓군, 해군, 공군의 최고 지휘관을 포함해 9명 이상의 고위 장성이 해임되었습니다. 노린코,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KSK와 같은 주요 방산업체의 경영진도 숙청되었고 조사가 확대되면서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계약이 동결되며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회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복 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의체 15차 5개년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속도와 양에서 품질과 신뢰성으로의 뚜렷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부패 스캔들로 인해 허위 점검과 불량 장비가 드러난 후 내부 정화입니다. 조달 규정이 새롭게 작성되고 감독이 강화되며 점검 시스템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결함 시스템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군민 융합 심화화입니다. 제재로 첨단 칩과 소재 접근이 제한돼 중국은 민간 기술에 더 의존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재료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무기 개발에 끌려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민간 산업이 국영 방산 기업보다 빠르고 엄격하게 테스트하며 더 높은 품질 기준을 지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중국은 새로운 미검증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더 신중해지고 있으며 양보다 질과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험적인 무기보다 더 단순하고 검증된 설계가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2025년에 발생했던 공개적인 실패와 같은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계속해서 중국의 주요 고객이자 핵심 파트너로 남을 것입니다. 대형 잠수함과 항공기 프로그램은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피드백과 시스템을 조용히 개선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이중 용도 기술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드론, 물류 차량, 해안 경비대 선박 등이 군사용으로 개조되고 있어 중국은 일부 수출 제한을 우회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통 무기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2027년 목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베이징은 동시에 2035년까지 군사력 구조를 완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2049년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신뢰도 붕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신뢰를 한 단계씩 재구축하고 자국의 방위 산업을 서서히 존 기호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목표 달성 여부가 다음 세대 군사 영향력을 좌우할 것입니다.